자, 오늘은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 페이지 368페이지. 계약법은 계약 청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세 가지 배우죠. 청론에서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세 가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두 번째가 뭘까요? 위험부담. 세 번째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게 쌍무계약의 효력, 얘들 계약의 효력이 매매계약의 효력. 마지막으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 해제. 이게 계약법이죠. 그래서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 배우고, 자, 성립 들어가기 전에 기초가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1번이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자, 여기는 거의 안 나와요. 민법전에 형태가 있다, 전형. 민법전에 규정이 없는 계약, 비전형. 15가지를 우리 민법에서 규정해요. 그중 3가지. 15개 중 3개가 우리 시험범이에요. 나머지 12개가 있어요. 그건 우리 시험범이에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증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도급, 그런 계약들이 있어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우리가 배우는 쌍무계약의 2번, 매매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 이 세 가지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쌍무는 대가적 채무, 편무는 어느 한쪽만 채무. 자,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 3번,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태어납니다. 자, 유상, 반대급부 있죠. 대가적 출연 그래요. 저기는 대가적 채무고 여기는 대가적 출연. 출연은 주는 걸 말해요. 자, 동그라미 2번.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입니다.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쌍무 유상으로 계속 읽으면 쌍무는 중간에 넣어버리면 돼.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유상, 쌍무 읽지 말고 계속 쌍무, 유상. 자, 그 다음 무상 편무계약의 대표가 2번에 2번 증여, 사용대차 계약. 증여, 사용대차는 나만 주고 공짜로 사용하게 합니다. 임대차는 반드시 반대급부, 차임이 있죠. 차임이 임자예요. 사용대차는 공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편무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1번에 2번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한꺼번에 해버리시고 여기에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구별의 실익. 매매가 유상계약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표가 담보책임 규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자, 이제 넘기셔서 낙성계약, 요물계약. 약정만으로 성립합니다. 낙성. 요물계약은 약정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물건 인도가 필요할 요자예요. 요물, 물건 인도가 필요한 계약. 2번,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실제 매수인들이 매도인 갑한테 계약금 지급해야 돼요. 그래야 성립합니다. 요물계약이다. 됐어요. 계약의 성립가입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의의 첫 번째 줄,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합의예요. 합의 이꼴 합치.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있죠.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대로 청약 내용 그대로 승낙해 줘야 돼요. 내용 일치할 것, 이게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일치할 것. 갑이 을한테 청약하면 을이 승낙을 해야지. 엄한 놈이 승낙해. 병이 승낙했죠. 그러면 당사자, 사람이 일치하지 않았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일치해라. 내용 그대로 승낙해 주라. 내용 일치, 당사자 일치. 이것만 하면 돼요. 오른쪽 불합의라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불합이라는 세 글자가 뜨면 불합이는 불합치로 읽어버려요. 합이가 합치니까. 이 불합이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봐요. 갑과 을의 의사가 불합치했어요. 그런데 이걸 불합치 사실을 내가 알아. 그러면 의식적 불합이. 내가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몰라. 나는 합치된 걸로 오해에 착각에 빠졌어. 이게 무의식적 불합이에요.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무의식적 불합이는 내가 의사가 합치가 없는데 그걸 의식을 못해. 즉 오해한 거야. 합치된 걸로. 착각한 거죠. 불합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 하나. 불합치니까 무의식적 불합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나 합치된 걸로 알았어. 착각했어. 착오했어. 이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착오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유 성립조차 안 했죠. 불성립. 불성립은 거기서 끝나버려.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총칙에서 했어. 불성립 효력적으로 못 넘어가요. 따라서 취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거밖에 안 나와. 그게 2번. 불일치를 내가 알고 있네요. 의식적 불합이. 그 밑에 불일치, 불합치인데 난 몰라. 무의식적 불합이. 시험은 3번만 나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치죠. 불합치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질문 하나. 따라서 나는 이 경우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불성립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없다로 끝납니다. 오케이. 이제 청약과 승낙가입니다. 갑이 을한테 내 A 건물 너 5억에 살 거야. 청약. 콕 집어서 해야 돼. 발레박스.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라. 두 번째. 상대방, 동그라미 2번. 청약은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청약할 수 있어요. 그게 자판기지, 자판기.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로 끝나요. 이걸 효력이 없다 그렇게 장난쳐. 있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자, 넘깁니다. 청약의 유인이란 게 있어요.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겠죠? 단어가 달라졌으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청약을 하도록 꼬시는 거, 유인하는 거. 삐끼지, 삐끼. 청약하도록 유인, 꼬시는 거. 대표적인 거. 팔레박스에 동그라미 2번. 중간만 봐요. 아파트 분양 광고 나왔죠? 아파트 분양 광고. 건설회사가 신문에 내죠? 그러면 그 광고 보고 우리가 청약이 들어가죠. 그래서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이다. 이거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종의 구인 광고,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분양 광고밖에 안 나와요.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이다. 이 정도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저기 내용으로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각종의 광고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자, 이제 오른쪽. 민법 총칙 동네예요. 청약은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죠. 청약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갑이한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 발생. 청약자가 발송 후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청약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4번.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해서 1번 효력이 발생했죠. 도달 후라면,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둘 다 떠요.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하지만 2번. 아직 내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이라면 상대방 모르죠? 언제든지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후 없다, 전 있다. 그래서 거기 법조문 그대로 넣어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후가 없다고 헤매지 마시고 법조문이니까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정확하게 표현하면 1번에 따라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법조문은 막 들이대버려.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자, 청약의 실질적 효력 5번. 이건 청약의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청약의 전속 기간이에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법조문 2개 나오죠. 갑이 을한테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어요. 이달 말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알려줘. 이게 승낙기간을 정했죠. 그러면 청약은 얘가 정한 기간 내만 살아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그때까지 승낙의사표시가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갑이 정한 그 승낙기간 내 상대방도 승낙통지를 받지, 도달이에요. 받지 못했다면 청약이 효력을 잃어요. 그 결과 청약이 날아가 버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기간. 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달러만 바꿔버려. 상당한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역시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이 기간 5월 31일 안까지 을의 승낙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돼요. 도달. 그래야 계약이 성립. 여기서 이제 연착된 승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넘깁니다. 이제 승낙이에요. 청약 몇 개 없죠? 몇 개 없어요. 자꾸 봐요. 자, 승낙. 마찬가지 의사표시. 법률 사실. 주소는 법률 사실. 자, 2번.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반드시 나한테 청약한 특정인, 청약자에게만 해야 돼요. 따라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 이딴 건 있을 수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청약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그 다음 밑에 판례 한번 봅니다. 청약 상대방, 즉 을은 회답할 의무가 없어요. 그쵸? 승낙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승낙 의무도 없다, 회답 의무도 없다. 그런데 갑이 이렇게 청약합니다. 내용 증명을 읽어봤어요. 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 5월 31일까지 내가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 너 승낙한 걸로 볼 거야. 5월 31일까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서 너 승낙한 걸로 볼 거야. 이렇게 편지에 적혀 있네요. 그럼 을은 뭐야? 너 뭐니? 하면 돼요. 너 뭐니? 왜 내 의사를 강요하니? 즉 이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개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답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너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 볼 거야. 상대방 의사를 제가 강제하면 안 되죠. 상대방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른쪽 을이 이 편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도 제 말대로 뭐 승낙으로 봐서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례의 별 3개에서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보겠다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했다. 이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답 안 해도 계약은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별 3개. 잘 나와요. 그 다음 그 위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죠. 오른쪽. 승낙할 때는 반드시 갑이 청약한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승낙은 A 건물 5개 살 거야 하면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게 승낙이에요. 그런데 한 장을 넘기셔서 을이 5억은 비싸. 4억이면 살게. 자, 이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해요. 조건이나 변경, 5억을 4억으로 바꿔버렸죠. 매매 대금을. 이거 승낙 아니에요. 그대로 한 게 아니니까. 이거 갑 청약 5억에 살래? 이 갑의 청약을 을이 거절한 것과 동시에 지가 4억이면 어때? 라고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봐요. 법이.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4억이면 어때?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게 11번 나왔어요. 죽으라고 나와. 죽으라고. 청약 승낙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조문이에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 아니다.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대로 외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야죠. 앞으로 와서 이제 연착된 승낙을 봅니다. 연착됐다는 얘기는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 안 했죠. 똑같아요. 승낙의사표시가, 자 설명 들어봐요. 갑이 5월 31일까지 내 청약에 답좀해줘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에요. 그런데 을에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넘었죠. 6월 2일 날 승낙의사표시가 도착했어요. 승낙기간 안에 못 들어왔죠. 따라서 이 승낙은 연착됐다고 해요. 늦었어. 늦게 도착했어. 연착된 승낙. 승낙이 기간을 넘어서 연착되면, 늦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기간 안에 도착을 해줘야 돼. 그런데 넘어버렸죠? 승낙기간 지난 후 도착했다. 계약 불성립.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비록 하루 이틀 늦게 도착했지만 내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도착만 늦었지 아파트 산대요. 그러면 갑은 이 승낙을 우리 법이 새 청약으로 봐서, 을의 새 청약으로 봐서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을 해주면 청약, 승낙, 합치,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용으로 합니다. 1번의 첫 번째 줄. 승낙이 을의 승낙의사표시가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빨리 연착됐군. 승낙기간이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조문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조문에 따라 다시 떨어져요. 청약자가 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지가 다시 여기에 승낙 갑의해버리면 청약 승낙 합치 계약은 성립.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지문 2개로 나오니까 훈련 별 3개 빵 해가지고 법조문 자체로도 3번.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승낙은 성립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잘 나와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조문은 뭐냐? 봐봐요. 설명 한번 들어봐요. 을이 갑의 청약에 대해 오케이 살 거야. 5월 10일 날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합니다. 편지 보냈어요. 5월 10일 날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했는데 우체국에서 실수를 해버렸어. 이 내용 증명을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미국으로 가버렸네, 세상에. 자, 을은 당연히 한 5월 12일쯤 갑에게 도착해서 청약 승낙, 계약이 성립했겠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체국 사정으로 집배원 실수로 이런 말이 떠요. 무려 승낙기간 20일 전에 보냈죠.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게 한 발송이에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6월 3일 날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달했네. 자, 연착됐죠. 결과는 연착이에요. 승낙기간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이 연착은 이때쯤 보내서 연착이 아니야. 아까 보통의 통상의 연착이 아니라 사고, 우체국 사정, 사고로 인한 연착이라고요. 그러면 을은 20일 전에 보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립될 거라고 굳게 믿어요. 미국으로 간 줄을 어떻게 알겠어? 자, 을의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 조문이 등장해요. 갑이 이 편지를 이때 보겠죠? 보고 누가 우체국 소인을 확인할까? 많은. 우리 법은 그렇게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한 줄 알아요. 편지 보면 언제 발송된지 그 있죠? 우체국 소인. 그거 다 확인하는 줄 알아. 아무도 확인 안 해. 근데 법은 확인한 줄 알아요. 확인해보고 20일 전에 보냈어? 그러면 우리 국민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본 법 규정이에요. 충분히 일찍 보냈네. 갑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갈려요. 경우 수는 2가지.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 청약자 갑이 그냥 안 봤어. 연착 통지를 합니다. 너 넘었어.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 사실이 확정돼요. 을은 철석같이 믿었지만 연착됐어. 그러면 연착 사실이 확정.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만 나와요.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 사실이 확정,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을이 편지 소인을 확인하고 20일 전에 보냈구나.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아요.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법이 연착 안 된 걸로 봐요. 법조문이. 연착 안 된 걸로 봐. 연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을 생각대로 이때 도착한 걸로 봐줘버려요. 그러면 연착이 안 됐으니까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겠죠. 즉 갑이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에는 갑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 연착 통지를 하면 확정, 연착, 불성립. 하지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본다라는 법조문에 따라 연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제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제때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법조문 제2항 봐요. 을이 보낸 승낙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어. 그럼 연착이죠. 자, 연착됐어요. 그런데 이 승낙통지가 보통이라면 충분히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 발송이었어. 자, 이 단어가 뜨면 승낙통지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이게 뜨면 사고로 돌고 돌았구나.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사고로 연착됐구나. 자, 이때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너 돌고 돌았어. 연착됐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사망. 청약자가 전항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즉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을이 보낸 승낙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본다. 이 사망을 외웁니다. 사망을. 연착통지를 갑이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봐요. 사고로 인한 연착 조문이에요. 이게 연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저 사망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을이 동그라미 1번 갑이 편지 소인을 확인하고도 상대방 을한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저 법조문에 따라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왔다는 얘기지. 연착 안 됐으니까. 제때 들어왔어. 따라서 계약은 성립. 여기까지 나와요. 계약 성립 여기까지. 하지만 3번 갑이 지연을 연착으로 읽어요. 연착 통지를 했다면 연착 사실이 확정.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내용은 없지만 시험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봐요. 연착된 승낙이죠. 다시 승낙해서 아까 같이 성립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상관없어요. 연착 통지해도. 근데 그것까지 시험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1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연착 통지, 법조문 사망이니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걸 정확히 외워버려서 연착 안 된 거야? 그럼 제때 들어왔던 얘기네? 계약 성립. 얘가 좀 복잡해요. 사망을 외워야 이게 해결이 돼. 사망을 외워야 외우십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방금 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30년 때 2번 나왔나? 딴 놈 11번 나올 때 2번 나왔으면 별로 안 나온 거예요. 계약법은 최소 3번은 나와야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양이 작아서 맨날 나온 놈이 나와요. 나온 지문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싹 사고로 연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별 3개를 안 박잖아. 별 3개. 그래서 자 4번. 여기가 이제 엄청 나오는 거지. 정답 지문.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발송. 여기만 발자가 나오고 계약법 어디에서도 발자가 나오면 무조건 장난친 거예요. X지문이요. 그래서 봐요. 5월 10일 날 발송했는데 5월 12일 날 도착하면 갑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5월 10일 발송 때. 이틀 땡겨버려요. 최대한 계약을 빨리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법이 소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승낙통지 발송한 그날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지 도달한 때 성립하지가 않아요. 발송한 때 땡겨버립니다.
자, 이제 오른쪽 청약승낙 끝났어요. 기타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의사실현 계약 성립, 교차청약 계약 성립. 의사실현은 내 속마음을 실현합니다. 오뎅 먹었을 때 생각하세요. 자,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서 특별히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된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오뎅 먹었을 때, 주차했을 때, 보내온 물건을 뜯었을 때, 상품 개봉했을 때,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교차청약. 있는 때지, 더 설명하지. 있는 때니까 행동한 때야지. 상대방이 내 오뎅 먹은 사실을 2분 후 안 때가 아니에요. 주차한 때지. 주차 관리인께서 내 차를 10분 후에 차 들어왔구나. 안 때 성립하는 게 아니야. 안 때 X. 안 때 성립한다.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요. X. 그 사실이 있는 때. 항상 어디를 장난치는지를 평소에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부분을 보면서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문제 푸는 효과가 있어요. 자, 교차청약. 동일 내용의 청약이어야 돼요.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교차청약이 될 수가 없어요. 내용이 같아. A 건물 O, 상호 값을 교차됐네. 크로스 됐죠. 그러면 값을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내용이 같죠? 일치된 거지 뭐. 그래서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건 승낙의사 표시 없어. 청약만 있어. 하지만 내용이 같죠? 양쪽에 다 도달했죠? 그래서 이 도달을 발송으로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절대 발자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이제 계약 성립의 마지막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자, 봐봐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복잡한 것 같은데 딱 3개만 외웁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조문이 일단 어렵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문 보지 마시고 이걸로 공부합니다. 딱 3개만 외울 거예요. 3개 외우고 플러스 2 그냥 한번 눈만 익숙해지면 돼요. 3개를 외워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일단 제목에서 2개는 해결이 돼요. 계약 체결상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책임을 지는가 보구나. 단어에서 느끼면 돼요. 계약 체결할 때 계약이니까 값을 나오겠죠. 계약 체결할 때 누군가 잘못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가 보구나.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책임드느냐. 이제 이걸 외워야 돼.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에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와요. 이걸 하나 외우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지. 가불이 갑소유 건물을 매매했는데 5월 1일 계약 체결하기 이미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화재 등으로 날아가 버렸네. 멸실. 그러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에 빠져요. 건물이 날아가면 소유권도 사라져 버리니까. 이때 을은 갑을 너 건물 사라졌는데 왜 나랑 계약서 썼니? 라고 상대방이 갑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상대방이 갑한테 책임져.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는 것. 두 번째, 책임을 물으려면 이놈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만약 이미 날아갔다는 사실 을이 알고 있었어. 그럼 법은 이놈 도와주지 않아요. 따라서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외우는 거예요. 무과실, 과실도 없어야 돼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이거 확실히 외워두시고. 그 다음 갑이 나 몰랐어. 그러면 책임 안 집니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져. 그래서 책임져야 될 갑은 매도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져요. 잘못이 있을 때만. 반대 선의 무과실이다. 몰랐다.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첫 번째 딱 3개만 제가 외우라겠어. 원시적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와요. 후발적 불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여기다 곁다리로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이건 덜 중요해요. 전부는 훨씬 덜 중요해요. 원시적 불능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 하나 때문에 전부를 하는 거지 전부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해야지 뭐.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날라가야 돼. 전부. 두 번째,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임하실 것. 두 번째 우시고. 무조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RR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선임하실 것, RR일 것. 이 세 개만 딱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그러면 을은 어떤 책임을 묻느냐? 돈조지, 돈조. 무슨 돈이냐?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무효인데 을은 이 계약이 유효라 믿고 그동안 왔다 갔다 교통비, 숙박비, 실내이익 배상. 그래서 내가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는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그동안 고생한 비용, 실내이익 손해배상해 주세요. 실내이익 배상. 단 이 실내이익 배상은 계약이 유효했더라면 내가 얻었을 이행이익을 나한테 이행했더라면, 유효해서 나한테 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하로. 그래서 이것만 곁다리로 살짝 해주면 끝나버려요. 결국 5개. 그중 원시적 불능, 선임하실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잘못돼 있었어. 결국 저문 땡겨버리고 밑에도 땡겨버리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정확히 2, 4, 3만 정확히 얻으면 된다. 이 3개. 이 3개면 끝나. 계약체결상 관리 책임 어디서 나오느냐? 원시적 불능일 것. 거기다 전부 날라가라. 전부 불능일 것. 나중에 담보책임에서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으로 해결하지 이 계약체결상 관리 책임이 못 묻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전부 불능일 것. 원시적. 그 다음 4번부터 가는 거야. 책임 물으려면 선임무가 실을 것. 계약법에서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계약법에 선임무가 실을 것. 이거 2군데밖에 안 나와. 외워야지 2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선임무가 실을 것. 그 다음에 3번. 잘못 있어야 책임져요. 그래서 이미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지는 거지. 갑이 몰랐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았는데 선임무가 실으면 갑은 책임지지 않아요. 이 3개만 정확히 얻으면 돼요. 자, 어떤 책임이냐? 첫 번째 줄.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믿을 신 나오면 돼. 실내이익 배상. 단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법조문. 더 이상 할 게 없어. 됐죠? 그 다음 계약체결상 관리 책임이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야. 청약과 승낙만 죽으라고 나와. 진짜. 교차청약 잘 나와요. 교차청약도 한 8번인가 나왔어요. 교차청약. 그래서 계약체결상 관리에서 이 3개만 딱 해놓으면 더 이상 볼 게 없어. 3개 옵니다. 원시적 불능, 상대방 책임 물으려면 선임무가 실을 것,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니까 RR일 것, 잘못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 됐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게. 4번. 어디를 보느냐? 의의를 봐봐요. 갑을이 계약 체결하려고 교섭했어요. 자, 갑이 내일 계약 체결하자.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갑이 을한테 부여했어요. 내일 계약 체결하자 했어. 한 달간 교섭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밤 12시에 갑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내일 계약 체결을 못하겠어.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즉, 내일 계약 체결될 거야 라고 신뢰를 부여했는데 배신 때린 사건이에요. 계약 체결 거부 사건입니다. 자, 이때 상대방은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책임을 묻느냐? 그게 이제 판례로 갑니다. 판례. 자, 일단 책임의 근거, 내용으로 보죠. 어떤 책임을 묻느냐? 이 경우 배신당했죠? 내일 계약서 쓰기로 해놓고 밤에 미안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거기에 밑줄하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을 때 거부당한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묻느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이거 불법행위로 갑니다. 동네가 불법행위 성립이에요. 그래서 이 배신 때린 갑은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 책임으로 갑니다. 이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불법행위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계약 체결 거부는 어디 갔어?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조건 원시적 불능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원시적 불능, 건물이 날아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로 판례가 가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게 불법행위로 봐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문제는 이제 판례 박스에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일단 읽어볼게요.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갑이 을한테 부여했어요. 또 상대방 을은 갑이 보낸 신뢰에 따라 행동했어. 그런데 갑이 배신 때립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밑줄. 똑같죠? 상당한 이유 없이 갑이 계약 체결할 걸 거부했어. 그러면 끝으로 가요. 이거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 구성, 불법행위 성립.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야. 불법행위.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느냐? 이거 봐봐요.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계약 체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이행이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행이익이란 것은 일단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나한테 이행했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가차에. 이행이익은 유효를 전제로, 유효를. 근데 계약 자체가 안 됐으니까 이행이익이 나올 수 없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걸로 믿고 그동안 고생한 비용, 신뢰익 배상. 그게 2번이 나와요. 자,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거. 지금 그 내용이에요. 손해는 맨 끝으로 가요.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걸로, 계약이 체결될 걸로 믿고 지출한 비용, 믿을 신뢰익 배상이에요. 결국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체결이 거부됐기 때문에 신뢰익 배상을 청구합니다. 즉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손해배상 내용이 같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는 달라. 불법행위. 단 손해배상은 신뢰익. 이 두 개만 일단 시작해요. 나머지 이제 판례 한두 개 더 하겠지만 그거 이제 나중에도 돼요. 그래서 계약 교섭하다가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거 불법행위로 간다. 이걸 외워야 돼요. 불법행위.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라 믿을 신. 계약이 체결될 걸로 믿고 지출한 비용, 신뢰익 배상이다.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같은 말이에요. 믿을 신자만 나오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자,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 한 장 넘깁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동시 항변권이 계약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판례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끝까지 이해를 해봐요.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일단 민법을 이해하려고 덤벼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외우면 돼요. 마지막 방법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반복. 그럼 잘 외워지거든요. 자, 동시행 항변권.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항변 들이댈 수 있는 권리. 동시행 항변. 동시행 항변권은 첫 번째, 언제 태어나느냐? 성립 요건. 두 번째, 어떤 힘이 있느냐? 효력. 세 번째, 양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놈은 어떤 놈이 있고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있느냐? 구별하는 거. 성립 요건 3가지, 효력도 한 3가지. 여기는 꽤 많아요. 그러면 동시항변권은 10년에 한 7번쯤, 한 3번쯤은 쉬는데 골고루 나와요. 다 잘 나와. 여기가 후반부, 여기가 전반부예요. 그래서 파트는 2파트. 한 해가 이쪽 나오면 한 해는 이쪽에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교대로 나와요. 잘 나와요. 여기도 잘 나와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 여기하고 여기가 조금 어려워. 특히 성립요건에 있어서 대부분 판례가 꽤 어려워요.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키워드 잡고 반복해서 훈련하면 돼요. 첫 번째,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옵니다. 매매. 갑이 항상 왼쪽이 매도인이 되어 부동산을 팝니다. 대금은 5억. 5월 1일 날 항상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금 걸었겠죠? 6월 1일 날 중도금 주기로 합니다. 7월 1일 날
잔금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을 거고, 을은 매매 대금 지급 채무가 있을 거예요. 대금 채무. 서로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죠.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에서 양채무가 대가적 채무가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동시항변권 성립 요건이에요. 쌍무계약에서만 나오면 편무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쌍무계약의 효력이. 양쪽 채무가 다 있어야 돼요.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양채무가 있을 것. 둘 다 채무가 있을 것. 자, 그러면 매매계약 쌍무고 소유권 주고 돈 주고 대가적 채무 있죠? 첫 번째 요건 성립. 두 번째 요건 소유권하고 대금 채무가 동시행인데 한꺼번에 대금 중 문제 없는데 이와 같이 분할 납부를 하면 모든 대금이 다 소유권하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는 잔금하고 소유권 7월 1일자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여기 이제 등기 소리로 할게요. 이놈만 동시행입니다. 소유권하고 잔금만 동시행이지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선이행 채무예요. 그래서 선이행 채무라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도금은 나만 이행기에 있지 상대방 채무는 아직도 한 달이 남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 쌍방 동시항목에 태어나려면 7월 1일자에 줘야 되는 잔금하고 소유권. 그러면 나도 줘야 되고 너도 줘야 되고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두 번째 요건이 쌍방 채무 모두 이행기 변제기에 있을 것. 그래서 선행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요건 탈락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7월 1일이 되면 부동산에서 만나서 갑은 등기서류 준비해서 오고 을은 인터넷 뱅킹 한도 제한 풀고 큰일 나. 한도 제한 걸리면 그거 사고 많이 터져요. 중개사 하실 때 꼭 알려줘야 돼요. 잔금날 한도 풀고 오시라고. 그거 못 풀어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야 돼. 다음에. 그래서 샥 만나서 서로 동시행해야 돼. 그런데 갑이 등기 서류를 준비를 안 해왔어. 그러면서 나한테만 잔금을 계좌이체 하래요. 그러면 나는 미쳤니? 하면 돼요. 내가 왜 주니? 이게 바로 너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무이행을 거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절이야. 거절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이거 동시행동래예요. 동시행동래. 자기 잔금 채무이행을 등기서류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드립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요건. 지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이행 청구할 것. 그러면 태어나요. 안 돼요. 등기서류 줄 때까지 좀 못 줘요. 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요건 세 가지죠. 쌍무계약에서만 나옵니다. 쌍방채무 모두 변제기 있어야 돼요.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달라고요. 그럴 때 동시항변 성립.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판례가 나오고 두 번째 요건에서 판례가 나오고 세 번째 요건에서 각 판례가 나오고 이놈들이 결국 시험에 나와요. 이 판례들. 이 판례를 이제 잡을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 갑니다. 첫 번째 요건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양채무가 있을 것. 그 다음 오른쪽 2번. 여기는 상대방이지만 쌍방으로 바꿔요.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쌍방 써놔. 쌍방 채무 둘 다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 3번. 세 번째 요건이죠. 지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할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동시항변이 성립하는데 이제 판례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일단 설명을 들어봐요. 첫 번째 판례를 3개를 볼 건데 채권이 양도됩니다.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당사자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비록 양도로 사람이 바뀌었지만 이 말이 반드시 떠요. 동일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동시에. 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떠요. 채권, 양도 등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여전히 동시행 관계. 무슨 얘기냐? 갑이 5억 주세요라는 대금 채권이 있을 거예요. 이 채권을 갑이 병한테 팔아요. 그러면 채권 양도라고 해요. 그러면 채권이 양도되면 나 너에 대해 갖고 있는 5억 대금 채권을 병한테 팔았으니까 나중에 잔금 중독날짜 되면 얘한테 입금해 라고 통지하면 을은 병한테 돈 지급해야 돼요. 채권 양도예요. 자, 중도금 날짜 돼서 입금했어요. 잔금 날짜 왔어요. 그런데 을이 잔금 날짜에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안 가져왔어. 그러면 을은 병한테 나 등기 서류를 못 받았으니까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손해보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이 판례예요. 채권 양도로 사람이 갑에서 병으로 지채권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채권 채무는 동일성이 인정돼요. 따라서 여전히 병하고도 동시행이다. 아, 됐어. 이해됐어. 그게 오른쪽 4번이에요.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속 뭐가 나오는지 상관없어. 어찌됐든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 떠요.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이 말이 뜨게 돼 있어요. 왜?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뜹니다. 채권 양도로 갑에게서 병으로 채권자가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넣어요.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변경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여전히 동시행. 이렇게 옵니다. 여전히 동시행. 따라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존속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민법 어떤 말로 나오든 다 이해를 하셔야 돼. 한 단어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채권양도 이렇게 올 거예요. 앞으로 채권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갑에서 병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이렇게 올 거예요. 별 3개. 두 번째 또 봐봐요. 판례는 일단 이해를 해가야 돼. 자, 두 번째 판례 봅니다. 교환계약이에요. 교환. 갑이 소유권 주고 을이 지건물 소유권 주고 건물 교환합니다. 그런데 교환계약인데 갑 건물이 계약 체결한 후 화재로 날아가 버렸네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멸실로 불능에 빠지죠. 후발적 불능. 그런데 불능의 원인을 따지라겠어요. 후발적 불능은 갑이 불내버렸네.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 됐네요.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채무 불이행 효과, 이행 불능 효과. 자, 그래서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해요. 얘가 손해배상 요구하니까. 자, 소유권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배 채무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채무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얘 소유권 채무하고 얘는 이제 교환이니까 소유권 넘겨야 되잖아. 이 을의 소유권 이전 채무 원래는 소유권이 동시행했는데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건물이 날아가서 이행불능 지 잘못으로 날아가서 손배채무로 소유권에서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바뀐 이놈하고 원래는 이놈이 동시행했는데 여전히 동시행 그 말이에요. 얘는 소유권 넘겨주면서 건물값 받으면 돼요. 동시행. 너 건물값 줄 때까지 나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할 때 이게 나와요. 계약 해지하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 해지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떠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 반드시 저 판례라 이게 떠요. 이행불능으로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상대방 채무하고. 그래서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건물 날아가서 손해배상 채무 내용이 바뀌었죠.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에. 그게 왼쪽 3번이에요. 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채무 중, 자, 교환계약이야. 소유권 주고, 을도 소유권 주고, 쌍방채무는 소유권이었어. 그런데 갑 왼쪽 놈, 매도냐, 아니지, 교환이니까. 왼쪽 놈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 이행불능. 그래서 소유권에서 손해배상채무로 채무 내용이 바뀌었죠. 이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을의 소유권 이전 채무에 여전히 동시에 결국 자 이렇게 이제 올 거예요. 이행불능으로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 몰라야 돼. 소유권에서 돈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 내용이 바뀌었죠.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4번하고 3번을 어떻게 외우느냐? 4번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여전히 동시행. 3번은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채무 돈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이렇게 계속 훈련하세요. 이렇게 여기도 별 3개. 3번이 5번 나왔고 4번이 4번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반드시 나와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나중에 기출 풀어보면 알아.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니다. 이번에는 이 말이 떠요. 자, 매매계약은 소유권하고 대금 채무가 동시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 하면서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100만 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하면서 돈 빌려주는 별개의 계약, 약정으로 100만 원 채무가 발생했다고 해봐요. 별개 약정, 매매계약, 동일한 매매계약이 아닌, 소유권하고 대금이 아닌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소유권이나 매매 대금하고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자, 동시행관계는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소유권하고 대금끼리 동시행이에요. 근데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했죠. 별개의 약정, 이게 범죄 흔적이요. 니는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했구나. 너는 우리 동네가 아닌 너는 따로 놀아 하면 돼요. 우리랑 같이 못 놀아. 왜? 너는 별개니까. 그래서 별개 약정? 너 따로 놀아. 우리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동시행관계 아닌 게 나왔어. 단어만 잡고 이해해버리세요. 그게 1번이에요. 자, 동일한 상무계약에서 양채무가 존재해야 돼.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소유권하고 대금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제 얘기 나옵니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자 밑줄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죠. 그러면 별개의 약정이 범죄 흔적이에요. 너는 별개네. 우리랑 따로 놀아. 따라서 이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와는 기존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항명권 생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동시행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 더 잘 외워져. 특이하게 없는 한 동시행 아닙니다. 왜? 우리끼리 동시행이지.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행이지. 저 100만 원하고는 동시행 아니야. 단 특이하게 없는 한이죠. 특이하고로 저것도 우리 같이 묵자. 그럼 되겠지. 이후 계약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임의규정이에요. 특약 다 먹혀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이 말이 반드시 떠요. 이 판례가 내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와는 소유권, 대금, 기존 채무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로 끝나요. 그럼 결국 지금 3개 판례를 봤는데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 채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하지만 지금 이놈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했다고? 별개의 약정이라고? 너는 아니야. 동시행관계? 아니요. 됐죠? 정리됐어. 여기도 별 3개, 1번도. 그래서 아주 잘 나오니까 단골이에요, 단골. 자, 우리 시간이 됐어요. 10분간 쉬고 진행합니다.